나는 그날 모든 걸 잃었다. 문을 열었을 때 내 남자친구가, 아니, 내 약혼자가 내 친동생과 함께 침대에 있었다. 놀라는 눈빛도 당황한 표정도 없었다. 그저 날 쳐다봤을 뿐이다. 방해받은 사람처럼. 내가 아닌 그들이 당당했다. 심장이 찢어지는 줄 알았다. 그런데 눈물은 나오지 않았다. 그 순간 나는 알았다. 이 사람들과의 관계는 끝났다는 걸. 내 이름은 지원, 올해 32, 경기도에서 평범하게 사는 직장인. 집에서는 맏딸이다. 항상 양보해야 했고, 참아야 했고, 동생에게 본보기가 되어야 했다. 내가 참고 포기하면 가족이 평화로웠으니까. 어릴 때는 장난감과 과자를 양보했다. 크고 나서는 기회와 사랑을 양보하게 됐다. 하지만 사랑까지 빼앗길 줄은 몰랐다. 세우는 내 첫사랑이었다. 대학생 때 만난 그 사람은 따뜻하고 성실했다. 3년을 만났고 나는 결혼까지 생각했다. 엄마에게 소개했고 아빠도 별말 없이 받아들였다. 그리고 동생 지은이는 환하게 웃으며 말했다. 언니 남자친구 진짜 괜찮다. 나는 그 말을 장난처럼 넘겼다. 하지만 점점 이상해졌다. 세우는 자주 우리 집에 왔다. 그건 이해할 수 있었다. 하지만 어느 날 내가 야근하고 늦게 갔을 때 그는 지은이와 단둘이 있었다. 지은이는 미소 지으며 말했다. 오빠 배고프대서 라면 끓여줬어. 불편했지만 믿고 넘겼다. 설마 가족이니까. 설마. 그러던 어느 날 세훈의 휴대폰에서 낯선 메시지를 봤다. 보낸 사람은 J.E. 어제 잠이 안 왔어. 오빠 너무 보고 싶다.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리고 조용히 물었다. 지은이랑 무슨 일 있어? 세훈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잠시 침묵한 후 딱 한마디만 했다. 미안해. 그 한마디로 모든 게 끝났다. 일주일 후 엄마가 집에 오라고 했다. 중요한 얘기가 있다고. 혹시 사과일까, 후회일까. 마지막 희망을 안고 갔다. 그런데 식탁 위에는 케이크가 있었고 엄마는 말했다. 세훈이랑 지은이 약혼했어. 보니까 잘 어울리더라. 엄마는 찬성이야. 내 감정은 아무도 묻지 않았다. 내 상처는 아무도 보지 않았다. 나는 이 집에서, 이 가족 안에서 그저 언니였을 뿐이다. 언제나 양보하고 이해하고 내 자리를 내줘야만 하는 사람. 나는 조용히 문을 나섰다. 하지만 속에서는 외치고 있었다. 내 사랑은 그렇게 하찮았던 걸까? 내가 언니라는 이유로 모든 걸 잃어야 했던 걸까? 나는 그날 이후 집에 들어가지 않았다. 퇴근 후엔 근처 공원 벤치에 앉아 멍하니 시간을 보냈다. 지나가는 사람들의 웃음소리, 아이들의 울음, 어느 하나 나와 상관없는 세상 같았다. 휴대폰은 꺼놨다. 수십 통의 부재중 전화, 메시지 알림 모두 지운 뒤였다. 사람들은 말한다.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진다. 하지만 그건 모른다. 어떻게 무너졌는지를 모르는 사람들의 말이다. 3일째 되는 날 회사 동료인 유진 언니가 조용히 커피를 건넸다. 요즘 얼굴이 많이 안 좋아 보여. 무슨 일 있었어? 나는 웃으며 말했다. 그냥 조금 피곤해서요. 정말 말하고 싶지 않았다. 누구에게도 내 상처를 보이고 싶지 않았다. 왜냐면 내 인생에서 늘 그래왔다. 아무도 내 감정을 묻지 않았고 내가 말하면 오히려 네가 이해해라는 대답이 돌아왔으니까. 그날 밤 처음으로 거울을 제대로 들여다봤다. 초라했다. 부은 눈, 푸석한 피부, 생기 없는 표정. 그런데 그 속에서 낯선 얼굴이 보였다. 이게 진짜 나였나? 사랑받기 위해 착하게 굴고 상처받지 않으려고 웃기만 하던 나. 그 모든 게 부서진 지금 비로소 나라는 사람이 보였다. 나는 결심했다. 이제부터는 언니니까, 가족이니까, 여자니까 그런 이유로 나를 포기하지 않겠다고. 그래서
다음 날 회사를 조용히 그만뒀다. 그리고 한 가지를 시작했다. 요가 수업. 몸을 움직이면 마음도 움직인다고 해서였다. 처음엔 낯설고 어색했다. 하지만 땀을 흘리고 나면 오랜만에 숨을 쉬는 것 같았다. 그리고 그곳에서 한 사람을 만났다. 그는 조용하고 따뜻한 사람이었다. 처음엔 그냥 스쳐 지나가는 인연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어느 날 그가 조용히 말했다. 요즘 힘들어 보여요. 혼자 너무 참지 말아요. 그 말에 눈물이 났다. 아무도 몰랐던 내 마음을 그는 단 한 문장으로 알아챘다. 그날 이후 내 일상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다. 카페에서 혼자 책을 읽는 시간, 햇살 좋은 날 산책하는 기분, 그리고 나 자신을 돌보는 마음. 상처는 여전히 남아있다. 하지만 이제는 그 상처를 감추지 않는다.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천천히 나를 다시 만나고 있다. 나는 지금 누구의 언니도 누구의 여자친구도 아닌 나로 살아가는 중이다. 요가 수업을 마치고 나오는 길, 오랜만에 햇살이 따뜻하게 느껴졌다. 카페에 들러 책을 한 권 고르고 창가 자리에 앉아 커피를 주문했다. 그저 평범한 오후였다. 적어도 그 얼굴을 보기 전까지는 문이 열리는 소리, 익숙한 걸음걸이, 낯설지 않은 실루엣, 나는 고개를 들었다. 그리고 멈췄다. 그 사람이었다. 그토록 피하고 싶었던 얼굴, 그토록 잊으려 했던 사람, 그도 나를 봤다.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다. 나는 본능적으로 자리에서 일어났다. 도망치듯 가게를 나섰다. 그는 뒤따라오지 않았다. 아니, 올 생각조차 없었는지도 모른다. 집에 돌아와 거울을 봤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손은 떨리고 눈은 붉게 물들어 있었다. 왜 아직도 이렇게 아픈 거야? 하지만 이번엔 달랐다. 과거의 나는 울고 있었을 거다. 하지만 지금의 나는 화가 났다. 왜 나는 도망쳐야 했을까? 왜 내가 피해 다녀야 했을까? 잘못한 쪽은 분명 그 사람인데. 나는 다음 날 다시 그 카페에 갔다. 혹시 그 사람이 또 올까 기대도 했다. 하지만 오지 않았다. 그렇게 며칠이 지나고 마침내 그는 연락을 해왔다. 우리 한 번만 만나줄 수 있을까? 그 메시지를 보고도 심장은 뛰지 않았다. 오히려 차갑게 식은 기분이었다. 나는 짧게 답했다. 좋아요. 단 한 번. 그날 저녁 우리는 마주 앉았다. 그의 얼굴은 지쳐 보였다. 예전처럼 당당하지도 여유롭지도 않았다. 그땐 미안했어. 갑자기 이렇게 끝내서. 나도 감정이 복잡했고 너한텐 미안한 마음뿐이야.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의 사과가 진심인지 나를 위한 것인지 이젠 중요하지 않았다. 혹시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그 말에 나는 웃었다. 아주 조용히, 단단하게. 나는 이제 나 자신을 사랑하느라 바빠. 다시 예전으로 돌아갈 생각은 없어. 그는 당황한 얼굴로 나를 바라봤다. 그리고 고개를 떨궜다. 그 순간 나는 알았다. 이제야 진짜 끝났다는 걸. 그와의 사랑도 눈물도 기대도.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밖으로 퍼지는 노을을 바라봤다. 그리고 처음으로 홀가분했다. 며칠이 지났다. 그와의 마지막 대화를 떠올릴 때마다 이상하게도 마음은 점점 더 가벼워졌다. 그동안 나는 내가 너무 부족해서 사랑을 지키지 못했다고 혼자 자책해왔다. 하지만 이제 안다. 사랑은 혼자서 지킬 수 있는 게 아니란 걸. 어느 날 오랜 친구 유진에게서 연락이 왔다. 우리 오랜만에 얼굴 보자. 네가 좋아하던 그 수제 맥주집 어때? 유진은 내 대학 동기이자 이혼 후에도 꾸준히 연락을 주고받던 유일한 친구였다. 그녀와의 만남은 언제나 위로가 됐고 나를 정상적으로 숨쉬게 만들어주는 몇 안 되는 순간이었다. 술 한 잔, 두 잔, 분위기가 무르익던 중 유진이 갑자기 조용해졌다. 그리고 조심스레 말을 꺼냈다. 혹시 너희 이혼 사유
정확히 다 알지는 못하지. 나는 순간 얼어붙었다. 그녀는 내 눈을 피한 채 말을 이었다. 사실 그 사람, 네가 모르는 사람이랑 관계가 있었어. 심장이 싸하게 식었다. 나는 무심하게 물었다. 누군데? 유진은 입술을 깨물며 한참을 망설이다가 작게 말했다. 나야? 시간이 멈춘 듯 했다. 귀에서 웅 하는 소리만 들리고 눈앞이 흐려졌다. 그때 나도 힘들었고, 그냥 한 번의 실수였어. 오래 가진 않았어. 근데 너한테 말할 수 없었어. 그녀의 말은 더 이상 내 귀에 들어오지 않았다. 가장 믿었던 사람, 가장 가까웠던 친구, 그녀가 나를 뒤에서 배신했다는 사실보다 그걸 이렇게 늦게 이제 와서 고백하는 게 더 아팠다. 나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리고 단 한마디를 남겼다. 너도 그 사람도 이제 내 인생에서 없어. 집으로 돌아오는 길. 눈물은 흐르지 않았다. 놀랍게도 마음은 조용했다. 그제야 깨달았다. 이 관계들은 이미 오래전에 끝났던 거라고. 나는 단지 그 끝을 인정하지 못하고 있었을 뿐이다. 그리고 이제야 정말로 자유로워졌다. 그날 이후 나는 며칠 동안 집 밖으로 나가지 않았다. 핸드폰은 꺼둔 채 커튼도 닫고 햇빛조차 피했다. 모든 게 부질없이 느껴졌다. 사람에 대한 신뢰, 오랜 시간 쌓아온 우정, 그리고 나 자신에 대한 자존감. 며칠 만에 겨우 정신을 붙잡고 쓰레기를 버리러 나가던 순간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고 그 안에 있던 한 남자가 나를 보고 환하게 웃었다. 안녕하세요. 위층에 사는 사람인데요. 자주 뵙네요. 요즘 얼굴이 좀 안 좋으세요. 나는 어색하게 웃으며 대답했다. 그런가요? 그냥 좀 피곤해서요. 그는 한 손엔 장을 본 봉지를 들고 다른 한 손으론 강아지를 안고 있었다. 강아지가 내 손을 낼름 할자 괜히 웃음이 났다. 며칠 만에 웃은 것 같았다. 얘는 콩이에요. 산책할 때마다 사람들한테 사랑받는 인기쟁이죠. 그의 밝은 말투와 강아지의 천진한 눈망울이 묘하게 나를 위로했다. 며칠 후 집 앞에 조그만 메모와 함께 꽃 한 송이가 놓여 있었다. 지난번에 말씀하신 대로 정말 피곤해 보이셨어요. 이건 그냥 작은 응원이에요. 좋은 하루 되세요. 위층 남자. 나는 괜히 가슴이 먹먹했다. 아무 기대 없이 건넨 진심에 오랜만에 누군가의 온기를 느낀 순간이었다. 그날 밤 나는 거실불을 켜고 커튼을 걷었다. 문득 창문 너머 밤하늘이 눈에 들어왔다. 예전에 나는 누군가가 다가오면 늘 경계부터 했다. 상처받을까봐, 또 무너질까봐. 하지만 지금 처음으로 누군가의 따뜻한 시선을 그대로 받아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아직 그가 어떤 사람인지 모른다. 그저 잠깐 스친 인연일 수도 있다. 하지만 분명한 건 그의 한마디가 내 마음을 조금 움직였다는 것. 그리고 그 작은 떨림이 내가 다시 살아가고 싶다는 신호였다는 것. 며칠 사이 그와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칠 때마다 내 마음엔 작은 파문이 일었다. 예전 같았으면 피했을지도 모를 인연. 하지만 요즘의 나는 그가 건네는 인사 한마디에도 위로를 느꼈다. 요즘은 좀 나아지셨어요? 그의 말에 나는 조금은 솔직해질 수 있었다. 조금요. 덕분에 우리는 처음으로 엘리베이터 밖에서 몇 마디 더 나누었다. 강아지 이름이 콩이가 아니라 사실은 콩이 2세라는 것도 그가 요리를 꽤 잘한다는 것도 처음 알게 됐다. 그의 일상은 소박하지만 따뜻했다. 그리고 나는 그 온기 속에 살짝 발을 담갔다. 그날 저녁 오랜만에 전화가 왔다. 엄마였다. 아니, 엄마의 요양병원에서였다. 어머니께서 오늘 밤에 갑작스럽게 쓰러지셨어요. 일단 응급조치를 했고 지금 안정된 상태입니다만 순간 숨이 턱 막혔다. 전화기를 든 손이 떨렸다. 병원으로 달려간 밤. 침대에 누워있는 엄마를 보며 나는 멍하니 앉아 있었다. 과거의 감정들이 홍수처럼 밀려왔다. 나는 딸로서 잘한 게 없었다. 늘 바쁘다는 핑계로
엄마의 전화를 피했고 생일조차 제대로 챙겨준 적 없었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누워있는 엄마를 보며 나는 후회만 쏟아냈다. 미안해. 엄마? 그 말조차 이제 너무 늦은 것만 같았다. 하지만 그날 밤 엄마는 내 손을 꼭 잡고 작게 속삭였다. 그래도 와줘서 고맙다. 그 말에 나는 결국 울음을 터뜨렸다. 며칠간 엄마 곁을 지키면서 나는 깨달았다. 누군가에게 온전히 마음을 주는 일이 두렵기만 한 게 아니라는 것. 가족이든 타인이든 그들에게 다가가야 할 용기가 나를 조금씩 살아있게 만든다는 것. 집으로 돌아온 날, 엘리베이터 앞에서 그와 다시 마주쳤다. 그는 내 얼굴을 보자마자 표정이 달라졌다. 괜찮으세요? 나는 잠시 망설이다가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괜찮아질 거예요.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그 말에 그는 아무 말 없이 가방에서 뭔가를 꺼냈다. 조그만 도시락, 직접 만든 죽이었다. 따뜻하게 데워서 드세요. 마음도 몸도 따뜻해졌으면 해서요. 그의 배려에 나는 다시금 살아갈 힘을 얻었다. 어쩌면 이 사람은 내가 다시 세상과 연결되게 해주는 작은 다리일지도 모르겠다. 그리고 나는 지금 그 다리를 천천히 건너려 한다. 엄마는 조금씩 회복 중이다. 병원 침대에서 조용히 창밖을 바라보는 그 모습이 예전보다 훨씬 작아 보이긴 했지만 그래도 여전히 살아있다는 사실에 나는 감사했다. 그날 이후 나는 결심했다. 나 자신도 어딘가부터 다시 시작해야겠다고. 가만히 무너져만 있으면 더는 아무것도 남지 않을 거란 걸 이젠 안다. 그래서 찾은 곳은 동네 복지센터에서 하는 요가 치료 수업이었다. 60세 이상 여성 대상이라는 문구에 나도 모르게 웃음이 나왔지만 내 마음은 이미 거기로 향하고 있었다. 처음 수업을 듣는 날, 방 안엔 조용한 음악과 따뜻한 조명이 있었다. 어깨가 굽은 어르신들, 천천히 호흡을 가다듬는 사람들 사이에 나도 조용히 앉았다. 강사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우리는 오늘 몸보다 마음을 먼저 풀 겁니다. 그 말에 나는 처음으로 숨을 깊이 들이마셨다. 생각보다 몸은 굳어 있었고 생각보다 나는 많이 울고 싶었다. 간단한 동작 하나에도 숨이 차오르고 온몸이 아팠다. 하지만 그 아픔 속에서 나는 오히려 살아있음을 느꼈다. 수업이 끝나고 물을 마시던 내 옆에 누군가 다가와 말을 걸었다. 처음 오셨어요? 저도 2달 전부터 왔어요. 고운 흰머리의 여성, 눈가엔 주름이 가득했지만 그 미소는 참 따뜻했다. 우리는 그렇게 짧은 인사를 나누었고 그녀는 내게 말해주었다. 처음엔 다 아파요. 근데 계속 오면요. 조금씩 편해져요. 몸도 마음도. 그 말이 이상하게도 내 깊은 곳을 찔렀다. 며칠 후 그와 마트에서 우연히 마주쳤다. 이번엔 내가 먼저 인사를 건넸다. 죽, 정말 맛있었어요. 그는 환하게 웃으며 장바구니를 보여줬다. 이번엔 된장국이에요. 어머니 좋아하시면 좋겠네요. 우리는 나란히 걷다가 잠깐 벤치에 앉았다. 조금은 어색했지만 편안한 시간이었다. 그는 조심스레 물었다. 혹시 같이 산책하실래요? 무리 아니면 짧게라도. 나는 잠깐 고민했지만 고개를 끄덕였다. 나를 다시 움직이게 하는 것들. 요가, 엄마의 미소, 그리고 이 사람의 따뜻한 배려. 조금씩, 조금씩 나는 살아나는 중이다. 그날 산책은 짧았지만 이상하리만치 오래 기억에 남았다. 그의 발걸음, 말투, 그리고 침묵마저도 내 안에 조용히 스며들었다. 며칠 뒤 요가 수업이 끝나고 그는 내게 따뜻한 차를 건넸다. 여기 근처에 괜찮은 찻집이 있어요. 시간 괜찮으시면 같이 가시죠. 나는 잠시 망설였지만 이상하게 거절하고 싶지 않았다. 찻집은 조용했고 우리 둘만의 공간 같았다. 그는 이야기를 많이 하지 않았다. 오히려 듣는 쪽에 가까웠다. 나는 조심스럽게 엄마 이야기, 내 삶의 공백, 그리고 그 공백을 어떻게든 메우려 요가를 시작했다는 이야기까지 꺼냈다. 그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 시간들 많이 버거우셨겠어요. 그날 이후 나는 그를 조금씩 믿기 시작했다. 늦은 오후 카페에서의 대화, 마트 앞 짧은 인사, 요가 끝나고 마주치는 눈빛. 모든 게 나에겐 오랜만의 따뜻함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복지센터 로비에서 낯익은 이웃이 내게 다가와 말했다. 혹시 그분이랑 친하세요? 그분 몇 달 전까지 부인 간병하시던 분인데 나는 놀랐다. 간병요? 그녀는 조심스럽게 속삭였다. 그 아오산 결국 혼자 돌아가셨대요. 무슨 일인지 자세히는 모르지만 그때 좀 말이 많았었어요. 심장이 쿵 내려앉는 느낌이었다. 그날 밤 나는 뒤척이며 잠을 이루지 못했다. 혼자 돌아가셨다. 그 말이 계속 맴돌았다. 그가 직접 말하지 않은 과거, 내가 모르던 그림자. 다음 날 요가 수업. 그가 나를 보고 다가왔을 때 나는 미소를 짓지 못했다. 무슨 일 있으세요? 어제보다 많이 지쳐 보이세요. 나는 대답 대신 고개를 살짝 저었다. 그의 눈동쟁 걱정과 무언가 미안함이 담겨 있었다.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사람은 누구나 과거를 안고 산다는 것. 그리고 내가 진짜 알고 싶은 건 그의 과거가 아니라 그가 지금 어떤 사람인지라는 것. 하지만 그 진심에 다가가기 전 나는 먼저 물어야 한다. 그때 당신은 어디에 있었나요? 구화 그날의 진실. 나는 결국 그에게 물었다. 그때 당신은 어디에 있었나요? 그는 당황하지 않았다. 다만 아주 깊은 숨을 내쉬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그 얘기를 듣고 싶으세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피하지 않고 이제는 마주하고 싶었다. 그는 긴 침묵 끝에 입을 열었다. 제 아내는 5년 동안 투병 생활을 했어요. 점점 말도 표정도 사라졌죠. 하루하루가 고통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몇 달은 제가 무너졌습니다.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는 눈을 감은 채 말을 이었다. 그녀는 어느 날 제 손을 붙잡고 말했어요. 이제 그만해도 돼.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알아버린 순간 나는 병실 문을 닫고 나와버렸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 침묵 속에서 나는 그의 떨리는 숨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그리고 그날 밤 그녀는 조용히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무도 곁에 없을 때. 그는 손으로 얼굴을 가렸다. 오랜 죄책감이 그 표정에 고스란히 남아 있었다. 제가 도망친 거예요. 너무 무서웠고 너무 지쳐 있었고 사랑했지만 끝까지 함께하지 못했어요. 나는 조용히 그의 손에 손을 얹었다. 말로는 다 설명할 수 없는 마음이 그 따뜻함 안에 담겨 있었다. 그는 나를 바라보며 말했다. 당신은 제가 나쁜 사람 같나요?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좋고 나쁨의 문제가 아니라는 걸 이젠 알 것 같았다. 그는 살아있는 죄책감 속에서 다시 누군가에게 다가오고 있었다. 천천히, 조심스럽게. 며칠 뒤 나는 다시 요가 수업을 찾았다. 그도 그 자리에 있었다. 수업이 끝나고 우리는 아무 말 없이 복도에 함께 섰다. 그 순간 나는 아주 조용히 말했다. 우리 차 한 잔 하실래요? 그의 눈빛이 살짝 흔들렸다가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그렇게 우리는 서로의 상처를 조금씩 꺼내 보이기 시작했다. 그날 이후 우리는 가끔씩 함께 커피를 마셨다. 말이 많지 않아도 어색하지 않았다. 조용한 사람이 둘이 모이면 공기마저 조용해지는 법이다. 그는 자주 내게 묻지 않았다. 나도 그에게 캐묻지 않았다. 하지만 가끔 불쑥 꺼내는 그의 한마디가 긴 시간의 침묵을 대신했다. 오늘은 그녀의 생일이에요. 비가 오는 날이면 꼭 생각나요. 그때 아무 말 없이 떠났던 게 평생 후회해요. 나는 대답 대신 그의 잔에 따뜻한 차를 채워주었다. 시간은 지나고 조금씩 우리도 달라졌다.
그는 더 이상 병실의 기억에만 머물지 않았고 나는 더 이상 과거의 상처에 머물지 않았다. 우리는 각자의 속도로 서로에게 다가가고 있었다. 어느 날 요가 수업이 끝난 뒤 그가 나에게 물었다. 혹시 주말에 바쁘세요? 같이 산책이라도 하실래요? 나는 놀라서 그를 바라봤고 그는 쑥스럽게 웃었다. 그 순간 내 마음 어딘가에서 무언가가 부드럽게 녹아내렸다. 우리는 그날 처음으로 함께 봄을 걸었다. 벚꽃이 흐드러지고 바람은 따뜻했고 그의 걸음은 나와 꼭 맞았다. 걷다 보니 그가 갑자기 발걸음을 멈췄다. 나는 돌아보며 물었다. 왜요? 그는 주머니에서 작은 사진 한 장을 꺼냈다. 이건 그녀가 세상 떠나기 며칠 전에 남긴 메모예요. 오늘에서야 당신에게 보여주고 싶어졌어요. 나는 천천히 그 사진을 들여다봤다. 작은 메모지 위에 흐릿한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다. 당신이 다시 누군가를 웃게 할 수 있길. 그 순간 나는 울고 싶었다. 누군가의 마지막 말이 이렇게 따뜻할 수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다. 그는 작게 말했다. 그녀가 아마 당신을 만나게 해준 것 같아요. 우리는 다시 걸었다. 벚꽃 사이로 가벼운 바람과 함께. 그리고 나는 알았다. 상처는 사라지지 않지만 그 위에 꽃은 피어날 수 있다는 걸.